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신선하게 3분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소식 중에 하나, 바로 공과금, 공공요금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없앤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효과가 날 텐데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가 조금 전까지 잘 안 되다가 지금 막 채팅창 열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철 소장님이 원래 이제 평소에는 전화로 인터뷰를 하시다가 목요일에는 스튜디오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이인철 소장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얼굴 표정이 왜 안 좋으세요? 확인 안 하고 목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네, 목소리에 더 자신감이 있다는 그렇게 들립니다. 자, 그리고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이제 없애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올해 한 9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 냈습니다. 한국전력이 결국 사실 이 전기료 인상카드를 꺼낸 건데요. 네. 김종갑 이 한국전력 사장이 10개에 달하는 전기요금 특별 할인 제도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특례 할인이 어떤 것들이 없어지느냐. 네. 예를 들면 주택용의 경우에는 이 절전하면 할인해주고 또 여름철에 누진제 할인이 있죠. 이것도 네. 없어질 수 있고요. 뭐 초중 고등학교에는 약간 저렴하게 전기가 나갑니다. 그리고 뭐 산업용 심야 전기라든가 그렇죠. 농업용의 경우 할인을 해주는데 여기다 이제 전기차 충전 시에도 전기료 인하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앞으로 폐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특례 할인 제도로 인해서 지금 한전이 떠안는 그동안의 누적된 부담이 1조 1천억 원이에요. 아이고,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인 혜택이 폐지가 되면 사실상 국민들은 1조 1천억 원 이상 전기요금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없다라고 계속해서 공언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한전의 경영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어요. 그렇군요. 예, 2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 상반기에 이미 9천억 원 넘게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이 탈원전에 따른 대체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원가 부담이 늘어나서 한전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이제 반나절 만에 한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산업통상부인데요. 어제 성윤모 장관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의 취지, 효과를 검토하기 전에 폐지부터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공기업이거든요. 그렇죠. 한전의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은 이 혈세, 재정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이 분석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전은 그동안에 얼마 전에 적자 났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정말 거의 신의 직장 아니었습니까? 공기업 중에서 꽤 이제 높은 연봉을 챙기는 너무 곳이죠. 엄살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인건비나 이런 일반 관리비 비중도 있지만 한전의 주수입은 여전히 이제 원가 대비 저렴하게 나가고 있는 전기료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인상을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좀 싸긴 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저렴한 네. 편이에요. 자, 그리고요. 어제부터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신용카드와 같은 사용 내역을 사용 내역은 이미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예상세액을 미리 점검을 해서 절세 전략을 알려주는 미리 보기 서비스예요. 굉장히 유용한데 예를 들어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네네.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미리 연말정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면 예년과는 달라진 이 연말정산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우선 이제 문화비 공제라고 하죠. 이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이게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의료비 공제 가운데 산후조리 비용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여기 한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생산직 근로자의 이제 야간 수당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세가 확대가 되는데 네. 당초는 월급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월급 21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항목별 절세 이제 어떤 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3년치까지 자동적으로 신고한 내역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니까 증감 추이를 보시면서 남은 석 달 동안, 2달 동안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겠다라고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는 연말정산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너스가 정말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월급 많이 받아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좀 내세요, 세금을. 그래야지 좀 돌아갑니다. 저는 많이 잘 내고 있더니 모보험 납세자라니까요, 제가.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신용카드 결제하면 소득공제 이거 좀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박물관은 얼마나 많이 가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돈을 낸다고. 근데 이제 이것도 7천만 원 이하여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소득 이제 근로자의 어떤 문화생활을 좀 촉진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 대상의 폭은 좀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영화관 서비스 이런 건 안 되지만 네네. 이제 책 사고 도서되고 이러잖아요. 네. 이제 공연 관람 이런 것들 좀 넓혀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맞습니다. 이럽니까? 대출금리는 변동형 대출금리가 고정형 대출금리가 있는데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변동형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 시중 8개 은행의 자본 조달 평균 금리예요. 근데 네. 한 달에 한 번, 매달 15일. 그러니까 이달에 이제 금리 인하 했다면 네. 11월 16일 이후 다음 달에 반영이 되는데 고정형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건 금융채, 은행채 5년물입니다. 이게 한 달 새 0.17%나 올랐고요. 이 두 달로 거슬러 올라가면 0.4%가 넘게 올랐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느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네. MBS, 주택저당채권 20조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채권 물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여기다가 추경 적자 발행했죠. 네. 내년도 국채 발행 더 늘린다고 하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불안정하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 올랐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대금리도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드릴 건데요. 하나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4120 쓰시는 우리 가족분께서 출산 가정에도 전기 할인이 있는데 아까 그 전기 할인 관련해서 그것도 네. 폐지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특례에 들어간 10개 항목은 순차적으로 폐지를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일단 한전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무부센 산자부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 하반기부터 할 거야. 또 총선에 또 변수가 있군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는지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뚱커벨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그 배종찬 소장은 별명이 뚱커벨이긴 하는데요. 곳곳에서 뚱커벨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타 네. 방송사까지.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원조인데 그렇죠. 사용금지 네. 가처분 소송이라도 내야 되는 건지. 아, 네. 저런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네.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되게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잔디, 고슴도치 잔디밭이라는 별명도 있죠?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잔디라는 별명도 있고 피구왕 통키. 피구왕 통키요? 피구왕 통키. 아, 머리 스타일이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미국의 이 복싱 프로모터 동키 이야기도 하고. 아, 네. 제가 피구왕 통키를 이렇게 아는 척 하다니 스스로 지금 자승자박입니다. 자,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 모친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일단은 정치 공방을 멈추고 애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게 최근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좀 다음에 나올 이제 조사 결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도 현상이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 대체로 좀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 공방 또 좀 가라앉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대통령이 또 애도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지난주까지 실시됐던 조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는데요. 네. 대체로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오는 결과를 봤는데 이번 주 조사 결과도 크게 그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RN서치가 데일리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33명 무선알들이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네. 응답률 8.3% 자세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45%로 긍정평가 올라갔습니다. 아. 부정평가는 50%대 이기는 하지만 직전 조사보다 내려온 51.6%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임기 반환점 가까이 와 있고 중반을 넘어서면 사실 지지율이 뭐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이게 서서히 이렇게 빠지거나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마치 이 대통령 지지율을 그 은행에 있는 내 계좌와 같다. 아니 쓴 게 없는데 자꾸 돈이 나가요. 은행에 있는 계좌 네. 같다 쓴 게 없는데. 노영희 네. 변호사님은 계속 쌓이긴 할 텐데 저는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70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1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네. 그동안에 2030에서 또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지지를 조금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또 대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호한 정치인 1위로 뽑았어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선호하는 정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해마다 한국대학신문이 10월 달에 전국 대학생의 정치, 사회, 교육, 취업 부분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왔는데 네. 이번 조사는 지난 달입니다.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대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메일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인데 네.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국 대학생 의식 조사 및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1위 가장 네. 선호하는 정치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2위가 누구였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요. 3위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뭔가 네.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 이미지를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그게 대통령은 뭐죠? 네. 현 대통령인데 강한 이 개혁 성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이 문커피 또 문셀카로 네. 이야기했던 것만큼 개인적인 소통을 잘했고요. 지금 20대의 이
평가가 낮아진 이유는 이제 국정 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개인적인 거죠, 이것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여러 단체가 있었을 정도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성남부터 시작해서 이 경기지사까지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했던 것. 네, 이 부분이 이재명 경기지사 3위에 오른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 당선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지만 당선되자마자 또 곧바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평가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좀 낮아졌어요. 아, 그래요? 부정평가가 더 많아졌고. 네네네. 또 청년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작년의 조사에 비하면 썩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대학생들은 정치 성향이 한 절반 정도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대학생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네. 옛날에는 진보가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는 진보도 또 보수도 아닌 중도. 그다음에 83%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 선거에서 어떤 표심의 향방을 만들어내야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 여러 또 선호도 연예인도 물어보고 또 다른 뭐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가수 1위는 누구였을까요? 가수요? 네. 대학생들. 누군가요? 아, BTS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미 분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 아이유예요. 아이유요? 아이유. 네. 대학생들보다 좀 더 연령이 연상 아니에요, 아이유가? 글쎄요, 아이유와 관련해서 발언 잘못했다간 또 큰 된통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유의 정말 노래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갓리유. 저도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는? 1위. 누구였을까요? 그럼 안 해보셨잖아요, 설문조사. 아니, 노영이라고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쿵짝을 좀 맞춰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정당당히 승부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넣는다면 출발 새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은데요. 자, 다시 다른 본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2라운드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고위공직자 압도적 찬성.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이 10명 중 7명 정도. 맞네요. 69%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4명 중 1명 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5.8%로 나타났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7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찬성 여론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를 합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제 현 정부의 비호 권력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주도권도 뺏기게 되고 지금 좌우 진영 대결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중도는 오히려 찬성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법에 대해서. 중도에 관련된 이 주도권 이런 것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우려일 수가 있고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도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워낙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마냥 자유한국당이 반대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공수처법 관련된 안은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왜 비호 세력이 됩니까? 현재 여당.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제 주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그런데 관련되는 내용들은 물론 이제 빅데이터도 있고 관련 댓글도 있는데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현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좀 권력기관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공수처장의 임명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차장 인력 구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7294님께서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긴 네.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 설명 주실까요? 지금 설명드리죠. 네, 네, 응답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우리가 1000명 조사가 됐고 20%의 응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만 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2만 명에게 물어봐서 그때 나오는 이제 응답률이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뭐 20%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조사를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응답률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명 조사에 20% 그러면 200명이 응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다 유효하게 질문을 답변을 끝까지 받아낸 경우인데 응답률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응답률이 낮으면 이 조사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조사 기간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과 조사의 신뢰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응답률은 조사가 다 끝난 뒤에 나오는 결과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목표한다고 돼서 이 목적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상당히 작용합니다. 우리도 여론조사에 홍수를 해서 피로도가 높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한때는 미국은 뭐 30% 40% 될 정도로 아주 응답률이 높은데 미국 보면은 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좀 중간에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네.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유효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체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까지 다 응답을 응답해야 해야지만 됩니다. 여기 표본에 그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런 경우에는 그게 거절이 되는 거죠. 거절이 된다. 네네. 중도 거절이 되는 거죠. 네, 중도 거절이 된다. 중도.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 말고요. 네, 중도. 알겠습니다. 중간에 거죠. 네.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여론 설문조사 관련해서 전화 받으시거나 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야만 못하다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냥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발시 하시는 분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렇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이슈인데요. 쌍두마차죠. 그렇죠. 이 선거제 개혁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질문을 다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같은 조사기관입니다. 이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실시했는데 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7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어봤는데 네. 찬성이 46.3%, 오, 네. 반대가 42.5%.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팽팽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표현에 거부감이 좀 있으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네. 국민 주권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지 네네. 이걸 당에 더 많은 숫자를 주는 비례대표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어떤 다양성, 네. 그다음에 소수정당의 또 국회 진입 기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뽑아야지 무슨 말이야 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인물 중심적이다 이렇게 또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동안 정의당이 설명해왔고 또 야당이 설명해왔던 건 다르게 우리 국민 여론은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론의 또 흐름이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네. 이쪽을 주장하시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먼저 좀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붙여서 준연동형이다. 그렇죠. 준자가 들으니까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게다가 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지역구로만 다 뽑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이 있고 네네. 지금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300명인데
슬금슬금 이제 330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네. 일단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당장은 300명이겠지만 아마 다음 국회 때는 또 330명으로 기회를 줬으니까 엿보다가 늘릴 거야. 이런 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낙제점 정도 수준이고. 낙제점. 네. 네. 20대 국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거의 이 평가가 지난 국회보다도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최악의 국정감사고 최악의 역대급 국회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국민들의 인식 자체와 평가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라보는데 좀 찬반이 긍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결과로 나온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창원 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좀비 같았다. 또 네. 최악의 국회였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다음에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세비만 받고 맨날 싸움만 하는데 우리가 왜 더 많은 사람을 뽑아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자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은 상당히 의정활동을 잘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런 평가를 네. 받았는데 정작 표창원 의원은 표창 장은 못 받았네요. 네. 좀 그런 아재 개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 봐요. 사실은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이거 좀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분들도 네. 특히 10명 10%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겠다. 이게 이 코너의 취지죠.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저는 이 교수님 모실 때 제일 긴장돼요. 좀 뭔가 이렇게 그래요? 좀 열심히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요. 자,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해주실 얘기가 계엄령 관련된 얘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건 작성 경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사가 좀 애초에 하명 수사였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사였었는데 수사가 좀 부실했다고 하는 지적.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제기되어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국면에서 나온 이 계엄령 관련 문건이 청와대가 연루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좀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처한 계엄령 뭐 확인까지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계엄령이라고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의 진짜 의미가 뭔지, 계엄령이라는 말이 뭐부터 시작된 건지 이거부터 좀 여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번역한 데서 좀 오해 또는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다들 이런저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80년 이후 출생자들, 이제 뭐 전 인구의 반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3분의 1 이상은 네. 되죠. 이제 이분들은 계엄령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마샬로거든요. 네, 마샬로는 뭐 이거 하나만 한 얘기지만 마르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잖아요. 네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라고 그러고 네. 화성도 마르스죠. 이걸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 원래대로 번역을 하려면 전쟁법 또는 군율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군율.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단어예요.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네네.
특별한 좀 그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경계를 의미한다 하는 정도의 단어였고요. 네. 계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네. 군율이라고 하는 거는 계엄과 다른 의미로 쓰였죠. 네. 비상시국이나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들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네. 이제 전쟁에 동원할 경우에 이제 군율에 따라 의율한다.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즘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상 상황에서 네. 군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격아 불어야 했는데 돌격을 안 하고 머뭇거려도 사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후퇴하지 마라라고 이제 독려하는데 겁에 질러 후퇴해도 사형감이 돼요. 민간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재판을 거쳐서 사형감인지 장량감경이든 그렇죠. 장량에서 처벌을 하는데 군 전시 상황에서는 이게 전부 즉결 처분감이 되거든요. 바로 이 군율을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셜로였었는데 이걸 일본인들이 계엄령이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왜 그랬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주로 이제 무사 중심 국가에서 근대 국가, 군국지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사무라이. 예. 이렇게 군율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경계를 엄격히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실제로는 이제 군율 민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엄령 초기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근대적 상비군, 중앙군이 만들어지는 것이 16, 17세기 이후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런 거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식민지 점령을 시작하면서 이제 식민지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네. 이걸 무슨 뭐 민간인법으로 이제 재판하고 이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그랬군요. 식민지 원주민들을 대하는 이제 제국주의 본국의 법령 체계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들어간서는 이제 그 영국 군, 프랑스군의 군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뭐 정식 재판 이런 거 안 걸치고 군율에 따라 군인이 죄 있다고 생각하면 네네. 바로 이제 군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체제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자국 내 내란 또 내란에 준하는 상태,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에서는 자국민에게도 적용한다 해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군이 행정과 사법 전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계엄 포고령 등으로 입법권 일부도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체제. 그런 이제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군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그냥 다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군율, 군대, 군사의 그런 뭐 율법이라 해야 되나요? 뭐 군율이죠. 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 군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 체제다. 사실은 들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어마무시한 그런 얘기인데. 군의 정치 개입 금지가 근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그렇죠.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당성을 잃은 통치자들이, 최고 통치자들이, 군 통수권자가 이제 더 이상 그 설득과 타협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굴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법령으로 흔들 써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이제 방식이고요. 군사 독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군사 독재가 유지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계엄령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엔데 정권 무너지고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자행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해서 칠레 전역에서 뭐 이제 더러운 전쟁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였는데 더러운 전쟁이요? 수만 년 이게 이제 계엄령이라는 게 전시법률이니까 왜 이게 더러운 전쟁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전시법령으로 자국민을 적군으로 취급해서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도 뭐 계엄령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80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제 계엄령 하에서 계엄령 확대 반대 대항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학살이 이루어졌고요. 또 제주 4.3도 사실 계엄 하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고요. 그렇죠. 뭐 5.16 쿠데타도 계엄과 관련해서 일어났고 또 12.12 쿠데타도 사실 바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계엄령 그럼 바로 이제 쿠데타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실 그랬고요. 지금 이 일리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대통령에게 이제 계엄 및 해엄권을 주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99년 대한제국 선포할 때 네. 대한민국 국제에서 이제 그 고종 황제가 계엄 및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게 절차의 문제죠.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신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네. 기무사에게 이것도 좀 문제인데요. 어쨌든 왜 기무사냐 하필이면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기무사에게 계엄령 대비 문건을 작성해라라고 지시했다면 네. 이거는 문제가 이제 내라는 뭐의 그 황교안 대표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도덕성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내라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뭐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말이죠. 대통령의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 없이 또는 제가 없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이건 내라는 뭐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위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여서 물론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이 실제 그런 데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제 그 권한 대행으로서 그거를 지시를 했다. 네네.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도덕성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보자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한 네. 대행으로서 이게 사태를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이게 필요하다고 뭐 하면 근데 네. 당시 촛불 그 시민운동이 이게 굉장히 불온하고 네네. 이적행위다. 이건 뭐 내라는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네. 그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기무사에서 지시에 따라서 네네.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 기무사의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내라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얘기대로 황교안 대표가 전혀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작성되고 또 이제 준비됐다면 네. 뭐 실제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그 대비 문건에 따라서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지 현지 조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됐다면 이거는 내라는 뭐 차원으로 봐야죠. 대통령 권한 대행도 모르게 누군가가 네네. 이런 식의 군대를 움직여서 국민을 진압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라는 뭐라고 그런데 봐야죠. 이제 어쨌든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런 계엄령이 반복해서 많이 있었었는데 네. 이게 그 군부독재 위기 상황에서 좀 특히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고요. 특히 5.17 내란 당시 김종필 네. 국회의원이나 뭐 김영삼 당시 의원도 감금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독재 정권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건 좀 표현이 좀 마음은 잘못된 부족하고요. 겁니까? 예. 항상 악용을 했죠. 부족하고 예. 이건 악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제 군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군의 그렇군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의 시각은 이제 여러 정치 그룹이 있고 그 중에서 뭐 어떤 쪽은 이제 군대와 시각이 일치하는 쪽도 있고 네. 군과 시선이 많이 다른 쪽도 있고 그렇죠. 좀 당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냐 우리냐 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의 시각이라서 그래서 일단 아군이 아니거나 네. 또는 아군이 아닐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잠재적 적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고 네네. 그들을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이제 발표된 계엄령 관련 문건에서는 해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일부를 가택연금하고 정치활동 중단시킨다 등등 이런 식의 사소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사실 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좀 문장이었거든요.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됐고요. 국회에서 해업을 결의할 수 없도록 일단 계엄령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전부 예. 감금시켜버리고. 예. 체포하고 감금 정도로 끝나지는 않고요.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촛불 시위의 배후에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들을 이제 내란 음모에 오히려 거꾸로 내란 음모의 수괴 또는 이제 추종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격리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하고 그리고 또 막 군대식 방법으로 자백을 얻어내서 이게 80년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사실은 이것이
사법부 이제 최종 판결로는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사건인데 당시 사건 제목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광화문 광장 근처 보수단체 집회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하는 거 보면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계엄령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보수단체 위원들이 다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네요 오히려. 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겠죠. 광화문에 사람 모였다고 청와대 네네. 경비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네. 그래서 지금의 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행을 한다면 지금 광화문 집회 나오는 사람들 전부 감옥에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오히려 좀 약간 역설적으로 좀 반대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좀 달리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끔찍한 얘기인데요. 아직도 2019년 우리가 사실 평화시대 살면서도 계엄령이란 말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가 전체 한국 헌정사 70년 정도 넘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면 거의 100년 가까운 군사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익숙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군이 통치를 해야 된다 또는 군대식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면 군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최근에 터키가 EU에 가입한 후에도 계엄령을 겪었어요. EU 가입하기 위해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가도 일순간에 무너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쿠르드 침공이라든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떨치지 못하면 계엄령의 망령은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이명수님께서요. 10월 한 달 멋진 진행 슬기로운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11월도 좋은 뉴스 시원한 통찰력 잘 부탁드려요.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